선거법 개정안을 연계를 시켜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모습은 보질 못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일입니다.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 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은 결단하라! 네, 첫 순서 정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가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와 맞물리면서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노숙까지 하고 있는데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배 의원님. 네. 정기국회가 금요일이면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예산안 큰일이네요. 예산안 자체도 지금 여야 이견이 심한데 선거구제까지 이제 지금 연동이 됐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아까 보신 대로 예산과 선거구제를 연계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손학규 대표는 또 다른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소위 논의는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야당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네.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제 자체가 예산안과 연계된 적은 없지만 주요 현안들을 예산안과 연계시킨 일은 물론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워낙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예산안과 이렇게 막바지에 같이 걸어버리니까 국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야당 입장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만 놓고 본다면 이 예산안 처리가 너무 시급한 일인 것이 네. 헌법이 정한 기한을 이미 넘겼거든요. 그러니까요. 12월 2일 자정까지 저희가 예산안을 처리해야 내년에 정상적으로 예산 운용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제까지 보면 또 막판에 이 타협의 기술을 네. 보여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고 그것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게도 큰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예산 부분은 이 조만간 처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은 너무 복잡한 문제인데 국민들의 이해도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선거구제 부분을 바로 풀 수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야3당이 계속 이거 다 끝내고 나서 예산을 처리하자는 건 아닐 테고, 그죠? 네.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약속을 해주면 그다음 논의를 이어가겠다.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당이 또 거부를 하면 이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고요. 민주당, 한국당,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농성 중인 3당, 예. 그중에서 또 바른미래당과 나머지 2당 네. 다 각각 이해관계가 다 틀려요. 조금씩 다 차이가 틀리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잖아요. 네.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정의당이 굉장히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속내는 민주당도 이게 탐탁치 않은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의원 수가 정족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감당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과연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좀 전에 배 의원님은 그 국회가 그 타협의 기술이라고 해서 좋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저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말고 이 속에서 계산과 다 이렇게 협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까지 다 끝내야 되거든요. 예산 처리는. 예산 처리는 이번 주 끝나야 되고 몇 년 전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만약에 국회가 수정안 내지는 이런 걸 정리해 주지 못하면 정부 제출안으로 그냥 본회의 자동 부의가 됩니다. 부의는 이미 된 셈이죠. 지금. 그렇죠. 선정도 됐고요. 네. 예.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여야가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조금 이르더라도
내일 정도 타협안이 대충 나와서 7일 정도 본회의 처리는 예산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추측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소위에서도 일단 실무적으로 합의해 놓을 건 또 미리 해놓고 이제 안만 올리면 되는 정도 사진은 만들어 놓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어제 저희도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3가지 안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비례성을 높이는 식으로 선거구제를 바꾸려고 그러면 2가지의 난제를 그렇죠. 돌파를 해야 됩니다.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렇죠. 예. 하나는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의 반대를 뚫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 이 2가지인데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더 쉽습니까? 둘 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실 생각이 의원들 듭니다.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와 바로 직결되어 있고요. 직결되어 있죠. 네. 물론 이 복합선거구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뭐 중대선거구로 하고 자유한국당 나머지는 얘기죠. 좀 더 많이 합해서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이 너무 극대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비정상적인 아직까지 안착되지 않은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의석수마저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타까운 건 사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기류가 많으신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꾸준히 설득하고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들 입 꾹 닫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매 맞을까 봐. 그렇죠. 얘기를 했다가 비난이 이렇게 쇄도할 것을 두려워해서 다 입을 꾹 닫고 있다가 막바지에 이렇게 우리 이거 안 해주면 예산안 처리 못하겠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이 또 이 공약했던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둘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냉정하게 따져보면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지역 단위로 나누어서 할 것이냐 철학이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한 비례대표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과연 우리 국민의 의사를 100% 반영하는 비례대표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면에서는 정치권이 함께 좀 의식을 좀 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국회가 방기했었던 거죠. 방기했었던 거고 지금 배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형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를 했었다면 그 대통령께서도 공약이나 그 이후 집권 이후에 진행되어 오면서 개헌안도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당시부터 좀 표현이나 방식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거나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서 국회에서 설득 작업을 했으면 자주 자락을 좀 깔아놨어야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혹은 뭐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닌 밤에 홍두깨식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질 것 같고요. 지금 뭐 A, B, C 세 안 갖고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시한이 이달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대 두 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저는 송내가 워낙 그 표 계산이 이미 다 끝났다고 보여져서 아쉽게도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도 저는 막바지의 희망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야3당이 뭐 농성을 하면서 사실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도 그냥 물론 예산안과의 연계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만 이 정개특위 논의라든지 아니면 좀 큰 틀에서 이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들께도 설명을 구하는 작업의 가능성까지 닫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면 하고 좋은데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농성 중인 야3당과 두 거대 당이 생각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제3당과 협의를 하면서 양당이 서로 간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서로 이제 핑퐁하면서 책임 떠넘기기 하면서 또 공방이 있지 민주당은 않을까.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긴 하지만 연동형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비례성을 높인다고는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있어 오히려 보이죠. 격차는 더 네,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현재까지로는 이런 생각도 그런 좀 것 들어요.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독일식 뭐 비례대표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독일식이 권역별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식 그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면서 권역별의 문제는 좀 눈 감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 하다 보면 또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까지 문제가 그렇죠. 퍼지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 또 계속해서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이런 판국인데 지금 이해찬 대표의 발언, 베트남 여성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접견을 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말 자체로만 보면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찬 대표 측에서는 맥락 전체를 보면은 이거는 뭐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덕담이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재정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사실 그 뉴스 채널만 돌리면 이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도 좀 송구한 생각도 드는데 이 선호라는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한국과 베트남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베트남 부총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덕담식으로 붙이시다가 이 선호라는 용어가 좀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좀 뭐 바르게 바라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덕담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표현이 좀 낡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낡았다고 예. 표현은 하죠. 좀 많이 구식입니다. 나갔죠. 네. 많이 나갔는데 사실은 그 지금처럼 전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때 여당 대표의 자리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그리고 예찬 대표 같은 경우는 총리를 또 하셨었고, 그러니까 그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외국과의 이제 그 외교 관련한 문제인데 그 저렇게 그 쉽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지금 이 건 가지고 그 야당에서 뭐 젠더 논란으로 뭐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해찬 대표가 저런 것까지도 좀 감안하셨었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저기 보면은 그 20살 먹은 베트남 신부가 막 그 결혼한 지 8일 만에 정신분열증이라는 걸 속이고 결혼했던 우리 그 저기 한국 신랑한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는 당시 베트남 대사가 그 친정집을 교통수단이 유치하면서 기억이 나네요. 오토바이까지 타고 가서 그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위로하면서 외교 문제를 좀 불거지는 걸 좀 막았었고 최근에도 아마 한 베트남 정상회담 하면서 그 베트남 총리들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나라에 그 결혼 오는 이주 베트남 국민들에 대한 인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점들을 보면 그럼 최근에 또 한 35만 가구 이상이 된다고 해요. 이 저 다문화 가정이. 근데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이제 터를 잡고 아이를 낳고 우리 국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피해나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어디서 비롯되냐면 좀 나쁜 겁니다만은 국제결혼이라는 미명하에 소위 매매혼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생겼던 이게 나쁜 부작용이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셨다면 예찬 대표가 좀 더 좀 순화해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반적인 듭니다. 배려가 좀 아주 근본적인 부분까지 네. 다 말씀을 주셔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 면들을 뭐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이낙연 총리와 함께 베트남 국가주석의 장례 때 가서 조문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 또 베트남에서 오시는 고위 인사들과의 접견을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 국민들에 대해서 더 보살피겠다.
더 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왔었거든요. 저는 그건 뭐 이해찬 총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신 건 아니나 이제 용어가 그때 좀 이제 말씀을 하시는 네.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의 생각을 때 발언은 예. 뭐 배려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요. 그 영향을 훨씬 많이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고려를 좀 해서 발언을 맞습니다. 하는 게 좀 사실 필요할 이렇게 거다.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도 저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저희가 합니다. 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는 좀 하고 다음 주제를 좀 줄이더라도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하고 귀국을 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해서 한마디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조국 수석 부분 결국 뭐 안고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결국 보면. 그러니까 감찰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관리를 강화하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게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국 개인의 비리라든지 비위라든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고요. 밑에서 감찰반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강회의나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또 필요하면 수사 내지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 이전에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장 할 때 조국 수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가장 쉬운 것은 그만두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만두면 가장 쉽겠죠. 그리고 조국 수석의 경우는 또 돌아갈 곳이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법개혁의 막중한 임무를 사실 띠고 있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조국 수석의 이 책임인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뭐 고위공직자 이 비리 수사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기득권의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좀 처리가 못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대로 책임지는 것은 그런 것들을 완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더 잘해서 결과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책임지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당 생각은 그렇게 책임지는 건 책임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당에다가 저 뭐 감히하면은 국민 많은 대다수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내년이면 집권 3년 차입니다. 네. 대통령 임기라는 게 이제 5년인데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될 때요. 내후년 가면 이제 총선이라 벌써 이제 정치 상황에 휘둘릴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막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부담들이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에게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 앞서서 내가 먼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건 그 뭐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인데 질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연 조국 수석이 그러면 지금 이전 동안 1년 지금만 6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본인한테 주어졌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그럼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돌아보면 저는 답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딱 요 시기쯤에서 청와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 네. 그 생각을 버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저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공직기강을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뭐 의전비서관의 음주 사건이나 그다음에 지금 불거진 특감반 상황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뭐 주중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갔다? 글쎄요. 돈을 누가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이 그렇게 여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임사검증 과정 중에서도 여러 건이 있었으니까 저는 지금쯤 본인도 먼저 결단을 해야 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오늘처럼 이렇게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라라고 지시를 하시고 신뢰를 주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무튼 뭐 공직 기강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다 잡아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